발트에 뺏겼죠. 뭐 전력도 완전 다 털렸죠. 거기다 리보니아는 피해 입은 게 뭐예요? 기사단이 와해된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진 거죠. 게다가 리보니아와의 전쟁 때문에 전 군사력을 전쟁에다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외적이 침입하는 것조차 막지 못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역병이랑 기근이 돕니다. 그래서 이반 4세의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돼요. 이로 인해 이반 4세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이반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의 정신적 지주와 다름없었던 아내 아나스타샤가 사망한 거예요. 1560년 시름시름 앓던 아나스타샤가 사망합니다. 그는 아나스타샤의 죽음에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아나스타샤를 데려간 신은 잔인하고 무분별했다. 이제부터 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광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이반 4세는 아나스타샤가 귀족들에 의해서 독살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귀족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복형 블라디미르와 자녀들을 독살하고 아내와 어머니를 익사시켜서 일가족을 몰살시켰어요. 그 외에 친지들, 보야르 드보란을 가리지 않고 눈에 거슬리면 다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그는 1564년 마침내 최측근만을 대동한 채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뜬금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어디로 갔냐면 알렉산드롭스키 성에 틀어박힙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성직자와 자유민들에게 보야르들이 자꾸 정권을 위협하니까 국가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 쉽게 말해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성직자랑 자유민들이랑 귀족들. 정확히 말해서 보야르들이죠. 근데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보야르 두마가 다시는 무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부디 돌아와 주시길이라고 한 발 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차르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재판 없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으며 재산을 몰수할 권한을 갖게 돼요. 또한 오프리치니나의 건설에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예외구역 혹은 특별구역이라는 뜻인데요. 러시아의 광활한 동북부 토지를 아예 그냥 소유권을 몰수해서 차르의 직할영지로 만든 거예요. 전제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그 쉽게 말해 돈인 거잖아요. 더불어서 오프리치니나의 치안을 유지하겠다면서 오프리치니키라는 군대를 따로 창설합니다. 검은 옷이랑 검은 말을 타고 다녀서 흑위병이라고도 불린 이 군대는 오로지 이반 4세만의 명령에 복종했고 귀족이고 농민이고 가리지 않고 약탈하고 학살했어요. 이게 초기에는 1000명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 한참 활동할 때는 6000명까지 듭니다. 오프리치니키는 차를 험담하거나 아니면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게 주 임무예요. 그리고 개 머리랑 빗자루를 들고 다녔어요. 무슨 의미냐면 차르를 반대하는 이들을 개처럼 물어뜯고 빗자루로 쓸어버리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끓는 물에 삶거나 긴 꼬챙이로 꿰거나 기둥에 묶고 천천히 돌려가면서 굽는 등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이반은 잔인하게 사람이 죽을수록 더 좋아했고 따라서 오프리치니키들은 이반 4세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더 잔혹하고 더 많이 사람을 죽여야 됐던 거죠. 또한 이반 4세는 오프리치니키들의 집회에 가서 희생자들이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570년에는 노브고로드시라는 마을이 리투아니아랑 내통했다고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반 4세는 오프리치니키들을 보내서 6주 만에 노브고로드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이게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나뉘어요. 최초의 기록에는 약 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은 수치고 약 3,000명, 최소 3,000명에서 12,000여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이반 4세는 7명의 아내를 차례로 더 뒀는데 4번째랑 8번째 말고는 거의 다 제명해 죽지 못했습니다. 얌전히 이혼을 한 케이스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거 말고는 이반 4세의 성에서 나가려면 관에 실려서 나가는 것 말곤 없었어요. 1572년에는 충분히 전제권이 확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오프리치니나를 철폐하고 오프리치니키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국의 토지가 전부 다 차르 거다 라는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짓을 일삼던 이반 4세였지만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사망한 아내 아나스타샤와 그 사이에서 낳은 황태자 이반입니다. 이반 4세는 이반을 황태자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교육을 정말 열심히 시켰어요. 그런데 덕분에 이렇게 잘 배운 이반이 이반 4세의 공포정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점점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정치 문제 외에도 이반의 첫 번째 아내였던 유도시아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수도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곧 두 번째 아내를 낳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인 프라스코비아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녀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어렵게 맞은 세 번째 아내 엘레나가 임신을 했어요. 드디어 임신을 하고 있던 1581년 이반은 임신한 황태자비 엘레나가 얇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감히 이런 옷을 입고 다녀? 복장이 너무 경박하다 라면서 임신한 며느리를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유산을 하게 됩니다. 황태자 이반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열이 받아서 이반 4세에게 흥분해서 덤벼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똑같이 이성을 잃은 이반 4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같은 왕홀이 있어요. 이걸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처남이 말리게 되는데 그 역시 얻어맞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황태자 이반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고 그제야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라면서 아들을 껴안고 울부짖으며 의사를 불렀지만 잠시 의식을 회복하는 것 같았던 이반은 곧 의식불명이 되어 1581년 11월 19일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이반 4세는 모든 일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아들 퓨도르를 불러서 신을 두려워하고 사랑과 자비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유훈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줄이고 리보니아 전쟁 프로들을 석방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신이 불필요한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시킨 점을 인정한다 라고 한 뒤 퓨도르에게 양위를 하고 1584년 3월 18일 체스를 두다가 체스 경기 중에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다가 퓨도르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유리크 왕조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이 이반 4세의 처남이었던 보리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반 4세는
이반 뇌제, 그리고 두렵다라는 뜻인 그로즈니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분명 멀쩡한 치세를 펼쳤던 그가 광기로 미쳐버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노출되었던 학대가 그 첫 번째였을 거고, 두 번째는 1553년에 알았던 중병 때문이었을 거예요. 1553년에 이반 4세는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데, 자기가 죽을 것을 우려했던 이반 4세는 1552년에 태어난 아들인 디미트리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디미트리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너희들은 이 아이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보야르는 물론이고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마저 한 살도 안 된 디미트리보다는 이반 4세의 사촌이었던 블라디미르 안드레예비치를 차기 차르로 밀려고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대로 죽었으면 블라디미르가 차르가 됐을 수도 있지만 이반 4세는 회복을 하게 됐고 죽은 건 아들 디미트리예요. 자기가 갑자기 멀쩡하게 회복을 하자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사촌을 차르로 만들려고 했던 신하들에게서 과거 자기가 어릴 때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던 보야르를 보았던 건지 자기가 약해지면 지금 충성을 바치던 신하들도 등을 돌리고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망상장애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나스타샤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성은 유지하고 있었고 그냥 때때로 쉽게 자제심을 잃고 쉽게 분노하며 쉽게 의심하는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수은 중독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반 4세는 수은을 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수은을 마시고 수은을 아궁이에 끓이고 그래서 수은 중독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아나스타샤가 죽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나스타샤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아나스타샤의 묘에서 높은 수치의 수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반 4세의 묘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반 4세의 뼈에서는 매독균이 침투했던 흔적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한량처럼 다른 여자들 강간하고 다닐 때 매독이 걸렸었나 봐요. 과거 매독의 약으로 수은을 쓰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반 4세가 수은 중독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반 뇌제로 불리며 안타까운 어린 시절을 지나 절대적인 차르로 군림했으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이반 4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이 맛은 똥에서 신맛이 납니다. 오늘은 복수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송이들! 을 외치는 복수의 눈이 먼 사람들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참고서적이 된 사기 역시 궁형을 당하고도 끝까지 책을 써서 자신을 고자로 만든 한무제에게 빅엿을 먹인 사마천인 만큼 이번 이야기는 사기 중에서도 복수에 미친 자들, 피해 복수를 이뤄낸 복수 처돌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우며 인재와 인재가 섞여 충격과 공포의 에피소드들이 혼재하는 중국의 춘추시대 중에서도 기원전 500년경 당시에는 전쟁이 밥 먹듯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나라에 전쟁이 나 있고 저녁에 낮잠 자다가 좀 잠깐 일어나 있으면 나라가 하나 사라져 있고 이런 게 이상하지 않을 때였지.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가열차게 싸워대는 나라 둘이 있었는데 바로 양쯔강 이남의 오나라와 월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싸워댔는지 손자병법에도 오와 월의 사이 좋지 않음이 적혀 있는데
병을 쓰는 방법에 9가지의 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사지다. 예전부터 사이가 나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고 한다면 그들은 평소의 적개심을 접고 서로 왼손과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5월 동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기 직전이 아니면 절대로 돕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나라가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끝장을 보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515년 오나라에서 왕위에 오른 함녀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촌의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그는 자신을 도운 오자서라는 사람을 외모 대신으로 삼습니다. 자, 이 오자서라는 사람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오자서의 집안은 초나라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오건은 초나라의 장왕, 강왕, 영왕을 섬기던 충신이자 이름난 신하였고 아버지인 오사는 초나라의 평왕을 모시며 태자 건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간신 비무기에 의해서 아버지 오사가 태자와 함께 반역을 준비한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오사에게 뛰어난 아들 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평왕은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 둘을 협박을 합니다. 아들 둘한테 편지를 써요. 너네 둘이 오면 내가 아버지를 살려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네 둘이 너네들 살겠다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네 아버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물론 오면 아버지고 아들이고 싹 다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오자서가 어차피 죽을 거 셋이 죽을 거 하나만 죽자. 우리 도망쳐서 아버지의 원수라도 갚자 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 형 오상이 내가 가더라도 죽을 걸 알지만 아버지를 혼자 둘 수가 없다. 너라도 도망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라 라며 아버지를 찾아갔고 그렇게 아버지와 형이 그 당일날 바로 처형을 당해서 순식간에 이 오자서는 가족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누명을 써가지고 한순간에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그의 가족을 죽인 초나라 평왕은 후한을 아예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 오자서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자 오자서는 초나라를 빠져나가서 정나라와 오나라를 거쳐 계속 도망 다녔는데 얼마나 탈출 루트를 열심히 고민했는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고생해서 오나라로 가서 함녀를 왕위에 올리고 재상이 된 오자서는 여러 인재들을 모아서 오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바탕을 쌓는데 이때 스카웃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백비입니다. 백비는 원래 오자서와 같은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도 아버지였던 백그관이 간신 비무기의 계략에 당해서 처형되자 오나라로 도망쳐 온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내정은 잘할지 모르나 무력이 심하고 강직하지 못하며 강원이설과 아첨을 잘한다라는 평을 듣는 인물이었는데 자기처럼 비무기에게 가족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오자서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 동정하는 법이다. 백비는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나를 잘 이해할 것이다 라며 초나라의 원한을 갖고 있는 백비를 등용하게 됩니다. 이때 오자서가 한 이야기로부터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백비와 함께 스카웃된 인물이 바로 손자병법의 그 손무입니다. 손무는 춘추시대 최고의 명장이자 최고의 책략가라 불리는 인물로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저자입니다. 손무는 원래 제나라 출신인데 제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아버지 손빙과 함께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오자서에 의해서 스카웃이 됩니다. 일화에 의하면 손무를 소개받은 함녀가 그의 병법 13권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궁녀를 줄 테니 이 궁녀들로 군대를 한번 지휘를 해봐라.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무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콜! 을 외쳐버립니다. 이에
180여 명의 궁녀가 차출이 돼서 모였고 손무는 이들을 90명씩 9편으로 나눠서 함녀가 가장 총애하는 궁녀 2명을 각각의 대장으로 세운 뒤에 간단한 훈련 방식과 규정을 5번씩 되풀이해서 공지하고 이제 북을 꽝꽝꽝 친 다음에 오른쪽으로 행진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궁녀들이 그걸 알겠어요. 갑자기 막 모아가지고 야 네가 대장이니까 꽝꽝꽝 하면 오른쪽으로 가 이 얘기한다고 아 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척척척 하고 가겠어요? 아니죠. 깨르르 깨르르 뭐야 너무 재밌다 근육놀이 하나 봐 하면서 웃기만 하고 명령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손무는 명령이 제대로 숙달되지 않은 건 장수인 자기의 책임이다 라며 다시 5번 설명하고 군령을 3번 들려주어서 신호를 확실하게 한 뒤에 다시 북을 쳐서 이번엔 왼쪽으로 행진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궁녀들은 여전히 깨르르 깨르르 재밌다 병장놀인가봐 깨르르 깨르르 대장이래 하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무는 군령이 분명하지 않고 명령에 숙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인 자신의 책임이지만 군령이 명확해졌음에도 군법에 따르지 않는 건 사졸들의 죄이다 라며 그 자리에서 대장 둘을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함녀가 놀라서 아 그대의 용병술이 뛰어난 건 알겠어. 하지만 처형은 너무한 거 아니오. 나는 쟤네들이 없으면 밥맛이 없어서 밥도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무는 저는 이미 왕명을 받들어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에는 왕명이라도 받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며 진짜로 그 2 궁녀의 목을 베어서 본보기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총애하는 궁녀 2를 다시 한번 대장으로 삼아서 명령을 내리니 그제서야 모두 숨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일사불란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하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손무는 이제 군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며 함녀에게 보고했는데 함녀는 내가 제일 아끼는 애들이었는데 손무가 죽였어 라면서 손무를 피하며 등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무는 왕은 병서의 글자만 좋아할 뿐 내용을 활용하지는 못하시는군요 라며 팩트로 묵직한 한 방을 날렸고 옆에서 오자서가 간언하자 함녀는 그제서야 손무가 뛰어남을 인정하고 그를 등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갑자기 무슨 궁녀 모아다가 뭐 막 죽이고 군대를 만들었다니 이게 무슨 병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언제든 백성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빠르고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시입니다. 자, 이러한 백비와 손무 스카웃 소식을 듣고 인재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오나라는 더욱더 힘을 키워갔고 오나라로 온 지 약 10년이 지나 드디어 기원전 506년 오자선은 초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오나라에서 열심히 인재 긁어 모으고 백비 부르고 무슨 손무 부르고 했던 게 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초나라로 쳐들어가 전쟁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수도까지 진격하게 되죠. 당시 초의 수도는 난공불락으로 유명했으나 손무의 수공에 의해서 아주 허무하게 뚫려버립니다. 그러자 초나라의 왕과 대신 몇 명만이 허겁지겁 도망쳤고 지도자들이 사라진 초나라 수도에는 오군이 들어와 대규모의 약탈과 방화, 강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훗날 이때를 짐승들의 세상이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렇게 오자서의 복수는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형을 죽인 평왕과 이무기가 정작 이미 죽어서 묻힌 지 오래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선은 자신이 직접 죽이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직접 죽이지는 못해도 이미 죽어있는 평왕이라도 곱게 누워있는 꼴은 못 보겠는지 평왕의 무덤을 찾아가 파헤쳐서 시체를 보리채찍으로 300대를 칩니다. 그러자 시체가 형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그제서야 채찍질을 멈췄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묘를 파헤쳐 시체에 매질을 한다라는 뜻으로 통쾌한 복수나 지나친 행동을 뜻하는 굴묘 편시입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라도 채찍을 쳐서 복수를 한 오자서만큼 근성으로 복수를 이뤄내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구천과 부차입니다. 기원전 503년
오나라가 초나라를 부수고 영성을 접수하느라 빈집이 된 오나라에 월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함녀가 월나라 토벌군을 보냈으나 이와 동시에 수도가 털린 초나라에서는 충신 신포서가 진나라로 달려가서 초나라가 위급 상황임을 알리며 우리가 지금 싹 다 털리게 생겼는데 오나라에 털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진나라에 그냥 갖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조금 요만큼 자비를 베풀어서 초나라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만 해주시면 저희가 속국이 돼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면서 지원 요청을 했고 진나라에서는 군대를 파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쵸? 뭐하러 군대를 지원해주겠어요? 그러자 신포서는 선체로 7일 밤낮을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울어요. 이 어른이 7일 밤낮을 뭐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울었대요. 그러자 그의 충심에 탄복한 진나라가 병사를 파견해 주었고 그렇게 함녀는 쳐들어간 초나라에서는 진나라한테 털리고 빈집은 월나라한테 털리고 그 사이에 동생 부계가 날름 오왕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순식간에 집이고 뭐고 싹 다 털려버린 함녀는 곧바로 부계를 공격해서 그를 정리하고 이후 기원전 496년 빈집 터이를 시도한 월나라에 복수를 하러 떠났는데 이때 월나라는 윤상이 사망하고 그해 막 즉위한 구천이 왕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나라가 불안정할 시기였고 함녀는 딱 이때를 노린 거죠. 하지만 구천에게는 이 모든 불리함을 뒤엎고도 남을 범려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범려는 오나라를 상대로 아주 살벌한 전술을 펼치는데 바로 죄수 지원자들로 이루어진 결사대였어요. 전술은 간단합니다. 제1대가 5분의 진영 근처에서 와 하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내지르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오나라가 잔뜩 긴장해서 집중을 하면 왼쪽부터 차례로 파도를 타면서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또다시 제2대가 우르르 달려가지고 아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른 다음에 또 목을 베서 다 자살해. 그리고 뒤이어서 또 제3대 역시 마찬가지로 자살을 합니다.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자살하면 너네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이야기에 어차피 죽을 거 결사대에 지원하자라고 해서 자살 파도타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걸 본 오나라가 이게 뭔 일이야? 쟤네 뭐야? 공격하는 거 아니었어? 라면서 어리둥절해 했는데 이 틈을 타서 월나라가 일제히 비어있는 오나라의 진영을 기습해서 오나라군은 너무나 허무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 이때 오왕 함녀가 도망치다가 화살을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그냥 지라고만 적혀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그냥 화살로 꽁 하고 맞았어. 근데 이게 독화살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상처가 잘못 덧나서 죽었는지 아무튼 별거 아닌 상처에 함녀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결말이지만 여러분 복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함녀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부차가 뒤이어서 오나라의 왕이 되는데 함녀는 사망하면서 너는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일을 잊겠느냐 라고 이야기했고 부차는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3년 안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3년 안에 무조건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후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시가 많은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방 앞에는 사람을 세워두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를 외치게 합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지만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했고 백비를 국무총리급인 태세로 임명해 내정을 맡기고는 정예병을 훈련시켜서 월나라로 쳐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합니다. 대단한 근성이에요. 자, 그러자 이런 정보를 알게 된 월왕 구천은 오나라가 전쟁 준비할 거 다 하고 복수 준비 다 해서 쳐들어오는 걸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침략을 당하느니 선빵 필승이다. 먼저 치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범녀가 지금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오나라는 선왕 함녀의 죽음에 분노하고 있을 때이니 만약 지금 쳐들어가면 5분의 적개심만 커질 것이다 라며 말렸는데 이미 한 번의 승리로 자신감이 이제 여기까지 뽕이 여기까지 차오른 구천은 지금 당장 선빵을 날려야 된다 라면서 출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오군과 월군은 부초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결과는
오군의 대승리였습니다. 법령을 안 듣고 신나게 출병한 구천은 처참하게 깨져서 폐잔병 5천을 수습해서 회계산으로 올랐는데 곧바로 오군이 추격해와서 회계산을 포위하자 그제서야 구천은 법료한테 어떻게 해야겠소? 라고 묻게 됩니다. 나 같으면 조언 안 해줬다. 근데 법료는 해줘요. 그러자 법료는 기가 막힌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바로 일단 죽은 척하고 노예로 살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라고 얘기해요. 아주 현명한 조언입니다. 이후 부차 앞에 끌려간 구천은 계획대로 자신이 직접 인질 노릇을 하겠다며 살려만 달라고 싹싹 빌었고, 부차가 고민하고 있자 법료에게 뒷돈을 받은 백비가 아유 자비를 베푸세요. 만약에 이 구천 죽이면 월나라가 또 얼마나 난리겠어요. 지금 죽이면 후회할걸요 라면서 입을 털었고, 이걸 본 오자선은 월나라 왕은 사람 됨이 힘든 고통도 잘 견뎌내는 자이니 지금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라며 뜯어말렸으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해서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싶었던 건지 부차는 구천을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때 부차는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구천은 부차의 노비가 될 것, 둘째는 구천은 부차의 마국간 청소를 담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왕이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마국간지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한나라 왕이었는데 마국간지기 생활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구천은 정말 열심히 마국간지기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목장으로 옮겨지니까 일을 찾아서 하는 주인의식을 보이며 막노동에도 재능을 보였고 노예로서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차가 병에 걸리게 됐는데, 이 병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을 먹어야지 진단할 수 있는 병이래요. 게다가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이 중 그 누구도 부차의 변을 먹어서 진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천이 따당 나서서 부차의 변을 직접 먹었다고 해요. 아니 이 맛은 똥에서 신맛이 납니다 라며 맛평가를 했고, 대리진단의 결과 부차의 병은 3개월 뒤면 나을 거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뒤 정말로 부차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해요.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주 열국지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변을 먹어가면서 변을 당한 구천에게 감동했는지 부차는 구천을 2년 만에 월나라로 돌려보내주었고,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돌아오자마자 복수를 준비합니다. 칼을 가는 거지. 수수한 옷을 입고 신하들에게 배움을 얻으며 2가지 이상의 반찬은 먹지 않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나 곰 쓸개를 머리맡에 매달아서 밤낮으로 회계산에서의 치욕을 잊었느냐 라며 쓰디쓴 쓸개를 핥았다고 합니다. 사기 월왕 구천세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나라 왕이 월나라 왕을 용서해주자 월나라 왕 구천은 월나라로 돌아가서 몸소 고통을 겪으며 고심하는데, 앉은 자리에서는 쓸개를 두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항상 쓸개를 바라보며 마시거나 먹을 때에도 쓸개를 맛보았다. 자,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이게 구천 혼자 그냥 곰쓸개를 핥아서 생긴 사자성어가 아니고, 부차가 합녀의 복수를 계획하면서 뗄람 위에서 자고 구천이 부차에게 일을 갈면서 쓸개를 핥은 것이 바로 와신상담이죠. 서로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이 둘이 붙은 거예요. 자, 바야흐로 끝없는 복수의 시대, 춘추시대. 자, 그렇게 칼을 갈던 구천은 이번에는 냅다 오나라로 돌진하지 않고 차근차근 오나라를 약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경국지색 서시가 등장합니다. 이 서시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여러 자료에 등장하고 경국지색의 미모로 사실보다 과장된 면이 많아서 어떤 기록이 사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마을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서시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파서 찡그릴 때조차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못생긴 여자가 저렇게 찡그려도 예쁘구나 라면서 이걸 따라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러면서 다닌 거야. 하루 종일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더니 마을 사람들이 기겁해서 이 여자만 보면 문을 잠그거나 이사를 가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예쁜 서신은 범녀의 미인계 계책의 일환으로 스카웃되어서 다른 미녀들과 함께 오나라로 보내졌는데, 이때 부차의 눈에 든 미녀가 바로 정단과 서시였습니다. 근데 이걸 본 오자서가 정단, 그래 예쁩니다. 정단은 성을 망하게 할 미녀이므로 괜찮지만 서시는 나라를 망하게 할 미녀이므로 안 됩니다! 라며 극구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경국지색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의 원조는 바로 서시예요. 뭐 달기도 포사도 양귀비도 아니에요. 원래 원조가 서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뛰어난 오자서를 떨궈내기 위해서 백비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오자서를 견제하던 월나라의 계책 덕분에 부차는 오자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서시를 받아들이면서 그녀에게 별궁을 지어줄 정도로 총애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이가 틀어진 오자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나라에 오자서를 죽이도록 협박하는 편지를 몰래 써서 오자서한테 들려보내요. 근데 이걸 본 제나라가 오히려 오자서를 대접해서 돌려보냈는데 이 생각대로 안 돼서 화가 난 데다 제나라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온 게 굉장히 수상해요. 이놈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확실해요. 라면서 옆에서 입을 털어대는 백비한테 넘어간 부차는 오자서에게 총루검을 내려서 자살하도록 합니다. 이에 오자서는 내 무덤에 가래나무를 심어서 왕의 관을 짜는 데 쓰도록 하고 내 두 눈을 도려내서 오나라의 동문에 걸어놔라. 내 두 눈으로 오나라가 망하는 걸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총루검으로 목을 찔러서 자살해요. 춘추시대 너무 무서워요. 자, 이를 들은 부차는 분노하면서 시신에 무덤도 만들어주지 말고 그냥 말가죽 부대에 담아서 장강에다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쁜 여자한테 홀리지 말고 다른 나라 침략할 생각하지 말고 오나라나 제대로 견제해라 라면서 간언을 하던 오자서를 죽이고 서시를 취한 부차는 노나라를 먹고 제나라를 치고 진나라와 겨루면서 북벌을 계속 진행합니다. 자, 하지만 부차가 이렇게 북벌에 정신없는 사이 때는 지금이다 싶었는지 구천은 곧바로 오나라를 공격했고 부차는 그제서야 허겁지겁 돌아와서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구천에 의해 고소산에서 포위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부차가 구천 앞에 끌려왔습니다. 진짜 인생 모르는 거예요. 구천 앞에 끌려간 부차는 자신이 과거에 살려준 적이 있지 않느냐며 예정을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항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본 구천은 마음이 약해졌으나 옆에서 범녀가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하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구천은 아 그래 맞아 내가 변을 먹으면서 변도 당했고 내가 진짜 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지 라면서 그래 살려는 드릴게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큰 선심 한번 썼다 영지를 좀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짱 박혀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지를 100호를 줍니다. 마을 100호를 줘서 거기에서 왕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짱 박혀 살라고 말을 했으나 자존심 강했던 부차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오나라의 왕이고 춘추 5패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 영지 좀 주고 이거 여기서 살라고? 참, 나는 못해. 그리고는 저승에서 오자서를 볼라쳤다 라며 얼굴을 가린 채 자살했고 그렇게 강성하던 오나라는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후 월나라에게 뇌물을 받아먹으며 오자서를 죽이고 오나라를 약하게 만든 1등 공신인 백비는 자신 덕분에 오나라를 칠 수 있지 않았냐며 자신이 오자서를 죽이는데 한몫했다며 구천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구천은 이놈 백비가 너였구나. 이 오자서의 원수 충신을 죽이고 적국가 내통해서 뇌물을 받아먹는 놈, 이 나라 팔아먹은 놈 이라며 간신 백비를 죽입니다.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춘추시대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었죠. 자, 그렇게 백비는 참수되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오나라를 평정한 구천은 춘추시대의 마지막 패자가 되었으나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가 모두 잡히면 사냥개는 삶아지는 법이라는 편지를 남기고 범녀가 사라졌고 이게 토사구팽입니다.
구천 역시 말년의 판단력이 좀 흐려졌는지 충신문종을 죽이며 월나라 또한 점점 쇠락해 춘추시대가 끝이 나고 중국은 전국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군주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피해 복수를 이룬 근성가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출판사 휴머니스트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 한번 할게요. 짠! 조안전한 몇 개 이름이 어디 있더라. 이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전쟁도 테러도 아닌 단 5일 동안에 대기오염으로 발생했던 거죠. 오늘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미세먼지 농도를 매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환기를 할 때도 외출이 아니, 이 맛은 똥에서 신맛이 납니다. 오늘은 복수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송이들을 외치는 복수의 눈이 먼 사람들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참고서적이 된 사기 역시 궁형을 당하고도 끝까지 책을 써서 자신을 고자로 만든 한무제에게 이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전쟁도 테러도 아닌 단 5일 동안에 대기오염으로 발생했던 거죠. 오늘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미세먼지 농도를 매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환기를 할 때도 원래 사람은 배를 갈라도 바로 죽진 않아요. 오늘은 일본사 3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양 열강이 어떻게 일본을 침략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럼 오늘은 일본사 3부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마르코폴로가 동쪽 먼 곳에는 황금이 넘쳐나서 절과 궁전들이 온통 금으로 뒤덮인 땅이 있다라고 썼던 탓에 14세기 유럽인들이 일본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일본국이라는 한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지팡구가 되고, 여기서 재팬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기게 되죠. 이후 서양 열강들에 의해 일본은 강제로 개항을 하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처음에는 분노와 부정으로 반응했으나 나중에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어서 기존의 제도를 아예 뒤엎어버리고 외부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번 체제였던 에도 막부 이후 중앙집권 통일국가를 수립한 변혁의 과정인 메이지 유신은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나 1917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반혁명에 가까운데, 대체로 혁명은 귀족 집에는 부르주아가, 부르주아 집에는 프롤레타리아가 타도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는 피지배계층에서 일어나는데, 일본은 지배계층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투쟁과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이지 유신은 일본 사회의 보수성과 안정성을 가져다 주게 되죠. 커다란 개혁을 지배계층에서 서서히 이루어 나갔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크게 삐끗하거나 붕괴되는 일 없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도 일본 대중은 정치 참여에 관심이 좀 덜하죠. 정치란 어차피 특정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졌고 에도 막부 말기 사람들은 좋지 아니한가라는 뜻의 에자나이까를 외치며 나름 기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표출했고, 문명 개화라는 뜻의 분메이카이카라는 구호 아래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했고,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급격한 변화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자생적인 것과 외래의 것은 항상 일본과 중국이 기준이었습니다. 일본의 것은 자생적인 것, 중국에서 들어온 건 외래의 것이었죠. 하지만 아시아 문화권이 대부분 그렇듯 일본 역시 조선이나 베트남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언어 역시 중국의 것을 수입해왔습니다. 6세기에 처음으로 일본어를 문자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고 중국의 한자를 가져와서 일본어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각 한자에 최소 2가지 발음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긴 라임이라고 쓰고 게으름뱅이라고 읽는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일본어의 음독과 훈독 때문에 생긴 말인데 훈독은 그 한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 단어이며 음독은 당시 일본어 발음을 중국 한자 발음에 가장 가깝게 나타낸 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 인자의 음독은 중국 북방의 발음인 진이 되기도 하고 남방의 발음인 닌이 되기도 하고 훈독으로 읽으면 일본어로 사람을 뜻하는 히토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진은 중국에서 왔고 히토는 순수 일본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항상 무엇이 바다 건너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자기들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있었죠. 이렇게 늘 일본은 우리의 것, 중국은 외래의 것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는 서구 열강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경우와 달리 강제 개항과 당시 세계 정세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멸시와 동시에 서구의 것을 강하게 동경하게 됐고 이것은 거의 병적인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지식인들은 계몽된 서구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며 일본이 서양에 합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아시아를 떠날 것을 촉구하는 타라론을 주장했고 일본어를 폐지하고 로마자로 된 문자를 도입하자라든지 도쿄 한복판에 유럽식 무도회를 벌이자고 주장하는 등 서양을 동경하며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멸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 이후가 되면 멸시하다 못해 일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과 한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해외 식민지를 갖고자 했던 건 놀랍게도 미국의 강제 개항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자를 인정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이이토코토리 정신과 일본식으로 변질된 화이 사상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화이 사상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자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주변의 다른 국가를 전부 다 오랑캐라고 여겨서 천시하는 중화 사상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중화 사상을 일본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다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나온 것이 무력으로 조선 정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한론입니다. 이러한 정한론이 등장하게 된 사건은 바로 1861년에 발생한 쓰시마 점령 사건입니다. 1861년 2월 러시아 군함 포사드니크호가 쓰시마 섬에 나타나서 선체를 수리한다며 번주의 상륙 허가 거부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상륙하여 공장과 연병장을 포함한 주둔지를 서령하기 시작했고 저항하는 섬 주민들을 살상하고 사스마 번주에게 면담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러시아는 영국과 무력 충돌을 불사하며 땅 따먹기를 하던 그레이트 게임 도중이었고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쓰시마 섬을 차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국이 개입하여 군함 2척을 파견하고 강력하게 퇴거 요구를 함으로써 러시아 군함을 물러나게 해 사건은 일단락되는데 이 사건으로 일본은 서양 열강의 위협과 그레이트 게임, 팍스 브리타니카 등에 눈을 뜨고 외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쓰시마 섬이 러시아에 얻어터진 이유가 다 조선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쓰시마 섬이 침략당한 원인이 바로 조선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쓰시마와 무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쌀과 입을 면포가 부족해서 쓰시마가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가 침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70년대에 이 정한론이 대두되긴 했는데 사실 정한론은 고대의 일본 건국사인 일본 서기에도 등장합니다. 과거 일본과 한국 사이 무력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신탁을 받은 진구황후가 신의 보호 아래 신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백제와 고구려까지 정복했다며 침략을 정당하게 만드는 일본 설화 진구황후의 사만정벌이 등장한 거죠. 이후에도 꾸준히 몽골 침공이나 임진왜란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 학자들 사이에서 인용되었고 에도 막부는 조선과 국교 정상화로 선리노후를 유지하다가 17세기 후반에 다시 사만정벌설에 입각해 조선 멸시론이 대두된 겁니다.
하야시 시헤이나 사토 노부히로 등이 조선은 일본에 복속하였던 나라이며 몽고, 조선을 침공하고 중국 본토까지 침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신이 제1호이며 일본 우익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자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과대평가받았다고 논란이 있는 인물인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조슈번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영향을 받은 조슈번 사람으로는 두말하면 입 아픈 이토 히로부미, 일본 의회제도 최초의 총리이자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인 야마가타 아리토모,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주도했던 미우라 고로, 경복궁 기습을 주도했던 오시마 요시마사 등이 있는데 특히 이 오시마 요시마사는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의 보조부입니다. 정작 본인은 메이지 유신 시작하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잠깐 학생들 몇 가르치다가 안세이대옥 사건 때 잡혀간 뒤 29살의 나이로 사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의지를 이은 제자들 덕분에 이렇게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인물인 요시다 쇼이는 취하기 쉬운 조선, 만주, 진화를 무력으로 평정하고 교역에서 러시아, 미국에서 잃어버린 것을 조선과 만주에서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라며 서양에 대한 대체 보상으로 조선을 시작으로 한 대륙 침공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취하고 만주를 차지하고 중국을 제압하며 인도까지 침입해 진취 세력을 넓혀서 진고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지 못한 것을 완수해야 한다라며 정한론을 정당화합니다. 이 당시 조선에서는 도가 너무 중요해서 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존망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행위이며 왕조가 존귀한 것은 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 국가가 망하더라도 도에 따라 죽는 것이야말로 인륜의 올바른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근세 일본은 불교나 신도, 난학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러한 일본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서구의 충격이라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절대적인 도 대신 지켜내야 할 무언가를 창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채입니다. 국채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통치체제를 뜻해요. 일본은 텐노를 내세워서 국가를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적인 이 나라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양이론에서 계곡론으로 손바닥 뒤집듯 전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정부에 제시한 건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던 기도 다카요시였어요. 조낭파가 막부를 물리치고 왕정을 복구하던 시기에 기도 다카요시는 비록 우리 조낭파가 승리하긴 했지만 막부의 불만이 걱정이다. 그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조선을 침략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사스마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 열강이 식민지를 건설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 우리도 서둘러 그 대열에 끼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빈 밭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조선이라도 일단 확보해 두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나중에 등장할 오쿠보 도시미치 이 세 명은 메이지 유신을 이끌던 3인방으로 흔히 유신 3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여러 지식인들 사이에서 정한론이 대두되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당시 일본에서의 조선 침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일본이 언제 침략할 준비가 되느냐였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확보 광풍이 불던 때였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던 미국까지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고 땅이 작아서 거의 나라 취급도 못 받던 벨기에조차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스스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보아 서구 열강이 침략해왔을 때 조선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서양에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약 조선이 식민지가 될 거라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1868년 막부를 멸망시키고 일본의 정권을 거머쥔 메이지 정부는 야심찬 근대화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개혁으로 인해 무사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메이지 유신을 세운 건 다 사무라이들이고 무사들인데 왜 개혁한다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이지 유신은 존왕 양의를 외치던 사무라이들이 주도했죠.
천황을 숭상하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것이었는데 메이지 정부는 집권 이후 막부가 맺었던 조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존왕까지는 실천했으나 개국론을 펼치면서 양의의 약속은 배신한 거였습니다. 게다가 산홍공상의 신분제도를 폐지해서 사무라이의 특권도 사라졌고 패도령으로 칼도 찰 수 없게 됐고 징병제를 실시해서 그들의 자리를 일반 농민들이 꿰찼으니 사무라이들은 졸지에 경제적 기반까지 잃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정부는 쌓이고 쌓인 무사들의 불만과 관심을 밖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다시 결론은 조선 침략으로 이어집니다. 기승전 조선 침략이에요. 결국 일본은 1868년 10월 메이지 정부 수립 소식을 조선 정부에 전하고자 사신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에게 왕정 복고를 알리면서 천황이라는 용어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도발한 거죠. 그 전까지 일본은 연호 대신 간지를 사용해왔고 외교의 주체가 도쿠가와 장군이었는데 그 명칭은 일본 국왕 혹은 일본 대군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니 조선 국왕과 도쿠가와 장군이 대등한 관계인 건데 이제는 도쿠가와 장군은 천황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 국왕은 일본 천황에게 신하로서 예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조선의 국왕을 한 단계 낮춰서 황제가 제후에게 명령한다라는 봉칙의 형식으로 국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국서에는 황조, 황상, 황실, 봉칙 등 조선을 자극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조선은 이를 거부하고 조일 간의 외교 문서인 서계의 양식을 변경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일본은 계속 황이라든가 칙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양식을 관철했고 당연하게도 조선 정부는 일본이 보낸 국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조선이 이 서계를 거부할 것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사절을 파견했기 때문에 기도 다카요시는 사절이 조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조선이 이제까지 천황에게 조공해오지 않았다는 점을 비난하면서 조속히 천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 사절을 조선에 보내어 그들의 무례를 묻고 만약 그들이 불복할 때에는 죄를 알리어 그 땅을 크게 공격하고 신주, 일본이에요. 이 신주라는 말은 일본의 위험을 신장시키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무례를 묻고 조선이 일본의 외교적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각 조선을 공격하도록 촉구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선의 합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어요. 그렇게 1873년 메이지 6년에 일어나 메이지 6년 정변 혹은 정한론 정변으로 불리는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 정한 논쟁은 메이지 정부가 일본의 왕정 복고를 조선에 전달하는 문서를 보낸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조선과의 교섭에서 일본인 모두는 정한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실행 시기와 방법상의 차이에서 나온 논쟁이었어요.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사이고 다카모리를 사절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조선이 일본에 대한 무례한 행동을 했으니 마땅히 응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근대화 과정에서 신정부에 소외된 무사기급의 불만을 조선에 돌리려고 조선을 당장 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서울로 들어가 분노한 조선인들이 자신을 살해하면 전직 명분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폭 외교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음날 이 제안을 받은 메이지 덴노가 직접 나서서 견한사절 안건은 중대사라는 이유로 이와쿠라 사절단이 귀국한 이후 심사숙고해 논의하도록 부결시켰고 결국 논쟁 끝에 견한사절은 무기한으로 연장되며 최종적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사실 이 메이지 6년 논쟁은 앞서 말했듯 이미 조선의 침략은 당연시 되었으니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집권 계파 간의 파벌 싸움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사스마 출신의 급진파 사이고 다카모리와 온건파 오쿠보 도시미치는 혁명 동지였으나 정한론을 두고 대립한 사이인데 전통 무사들의 대변자인 사이고는 무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러니 무사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조선을 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온건파들은 대부분 이와쿠라 사절단 출신들로 만약 사무라이들을 필두로 조선을 침략한다면 이들의 지위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테고 그러면 다시 과거의 일본으로 후퇴하거나 근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에 조선 침략을 무사들이 아닌 근대화된 군대로 진행하여 무사들이 예전 지위를 회복시킬 작은 명분조차 주지 않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서 덴노는 견한사절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며 온건파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이고 다카모리와 무진전쟁 때 함께 싸웠던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페이, 고토 쇼지로, 소에지마 다네오미 등 급진이나 정한파였던 5명은 사직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이제 새 정부는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와쿠라 도모미 등을 주축으로 한 온건파의 동무대가 됐죠. 이들은 서둘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개항을 통해 경제적인 실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구시대 무사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지금 조선을 무리하게 점령하면 서양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그러니 통상교육부터 시작해서 발판을 다져나가고자 한 거죠. 그리하여 차근차근 교섭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선을 힘으로 압박해나갈 목적으로 1875년 5월 25일 이노우에 요시카가 이끄는 운요호가 부산에 파견됩니다. 이때 부산 앞바다에서 포격 연습을 실시해 부산 관민들을 놀라게 했고 이렇게 힘을 과시해도 서귀에서 별 진전이 없자 이번에는 9월 20일 다시 한번 운요호를 조선으로 보냅니다. 이번에는 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강화도로 보냈죠. 함장 이노우에는 보트를 타고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조선 포대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놀란 이노우에는 다시 운요호로 돌아가 다음날 초지진을 공격하여 포대를 불태우게 됩니다. 더욱이 22일에는 영종도로 남하하여 조선 군민 35명을 살해하고 16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관아와 민가를 소각하고 크고 작은 대포 등의 무기류를 전리품으로 노획한 후 28일 나가사키로 귀향합니다. 총 50명가량의 사상자가 난 조선에 비해 일본군은 겨우 2명이 부상을 당한 정도였는데 그것도 상륙 도중에 뻘을 건너다가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2명이 다친 거예요. 당시 일본은 근대식 화포로 무장했기 때문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오히려 일본은 적방화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땔감과 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상륙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조선 측에서 먼저 발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응사한 거다. 이웃나라에 무작정 대포를 쏘아대다니 정말 너무하네 라면서 그냥 마실 물을 구하려고 초지진에 향하던 차에 불의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날조되었고 일본 정부는 운요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 측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6개월 뒤 일본은 함대 6척을 거느리고 다시 강화도 해상에 나타나 대포로 위협했고 조선은 일본의 요구대로 통상조약에 임하였죠. 조약의 내용은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조선 정부는 일본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선 땅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전 일본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강요받았던 불평등 조약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곧 자원의 수탈로 이어지게 되죠. 후진국일수록 화폐의 가치가 낮게 취급되기 마련인지라 조선의 화폐는 일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었고 일본 상인들은 헐값으로 조선의 원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대량으로 쌀이 반출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쌀 한 가마니에 6냥, 일본에서는 4엔 정도라고 했을 때 1엔을 3냥 3전 3푼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일본 상인은 조선에서 4엔을 가지고 쌀 2가마니를 사갈 수 있었던 겁니다. 기근과 수탈,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 등으로 인해 당장 현금이 부족한 빈농들은 쌀값이 싼 시기에 미국을 팔 수밖에 없었고 지주나 부농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쌀값이 비쌀 때 파는 게 가능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조선인들을 폭력으로 위협하여 폭리를 취했고 흥정도 하지 않고 상품을 싼 가격으로 사간다거나 조악한 상품을 속여서 파는 등의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치외법권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인을 처벌할 수 없었고 일본 상인은 자국법의 보호를 받으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본을 향한 민중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죠. 이렇게 반일 감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모분란이 터지게 됩니다. 이 반란의 배경에는 민씨 정권에 대한 민중의 증오도 꽤 컸는데 사건의 발단은 군인에 대한 현물급여가 13개월이나 지체되었던 데 있었습니다. 1882년 7월 19일이 되어서야 수개월분의 미국이 지급되었는데 거기에는 쌀, 견화, 썩은 쌀, 모래 등이 섞여 있었고 실제 지급액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병졸들은 여기에 분노하여 관리와 싸움을 벌였고 민겸호의 집으로 쳐들어갔으나 그가 집에 없음을 알고 집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 이들은 대원군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사저인 운현궁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친식군대인 별기군의 교관을 포함해 일본 순사 13명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창덕궁까지 쳐들어가 집이 부서지는 와중에도 부재 중이었던 민겸호와 경기도관찰사 김보현을 살해하고 민비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민비는 궁녀로 위장하여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고종은 지금부터 크고 작은 공무는 대원군이 결정하도록 명한다라고 전교를 내려 대원군에게 정권을 위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이모군란이 일어날 당시 일본은 주변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니 1875년 러시아와 북방 영토 교환 협정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앞으로 사할리는 러시아가 쿠릴 열도는 일본이 차지한다라는 조약이었고 또 이듬해인 1876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과 영국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본토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열대의 군도까지 몽땅 다 차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이고 다카모리가 물러난 이후 메이지 정부는 온건파 관료 집단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이른바 오쿠보의 독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구미 열강의 문물을 직접 확인한 그는 미친 듯이 따라해서 일본을 열강의 반열로 올려놓고 말겠다라고 다짐했고 반면에 권력에서 밀려난 무사들은 오쿠보를 타도하겠다라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무사들의 눈은 메이지 6년 정변 때 정권을 빼앗기고 사스마의 낙향에 내려가 있던 그들의 지도자 격인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쏠리게 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내려가 있던 사스마번은 쇄국 정책을 시행해 거의 반독립국처럼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파견한 현령과 관리들도 모두 사이고의 수하들이었고 정부가 시행하는 징병령, 사무라이 복록 개정, 지조 개정 등의 개혁 정책들이 여기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았고 사이고는 독자적인 군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무라이들은 사이고가 곧 봉기할 테니 그때 지금 정부와 서양놈들을 전부 다 내쫓고 사무라이들의 정권을 만들겠다며 칼을 갈고 있었는데 문제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1877년 초 정부가 가고시마에 있던 탄약고를 반출하려고 하자 사스마의 사무라이들은 이를 막아서고 탄약을 탈취하게 됩니다. 정부 소유의 탄약고니까 뭐 반출을 하든 반입을 하든 정부 마음인데 이걸 탈취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놈들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사무라이들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얼떨결에 봉기를 일으켜버리게 됩니다. 사이고도 이를 듣고 망쳐버렸군 이라고 했을 정도로 갑작스러웠고 어거지로 갖다 붙일 구실은 정부가 사이고를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봉기까지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소박하고 치졸한 명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죠. 일은 일어났고 뭐라도 갖다 붙여야죠. 결국 사이고는 타도 쿠보를 외치면서 거병을 하게 되고 사스마를 근거지로 한 무사들의 폭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그렇게 1877년 2월 규슈섬에서 전쟁이 발발했으니 이것이 무사들의 최후의 저항이라고 불리는 세이난 전쟁입니다. 서남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거병 초반 사이고는 명분은 좀 빈약하지만 일단 군사만 일으키면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칼을 다루는 무사들인 사무라이들이었고 정부 쪽 군대라 해봐야 일반인들 징집해가지고 총 따당따당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조악한 군대니까 당연히 사무라이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은 사이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라이들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요 지휘관이었던 시노하라는 전략을 물어보는 질문에 무슨 전략이 있겠는가 그저 일축하고 지나갈 뿐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이고가 이끄는 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은 규슈에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반정부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격전이 반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사이고의 반정부군은 규슈의 요충지 구마모토성으로 진격했고 구마모토성에서의 전투는 반정부군의 생각외로 꽤나 치열했습니다. 평생 칼을 잡아왔던 사무라이들의 화려한 전투 기술은 농민들의 총기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죠.
1877년 9월 1일 사이고의 군대는 6개월여 만에 가고시마로 돌아와서 다시 반전을 꾀했으나 뒤따라온 정부에 쫓겨 근처 시로야마라는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남은 병력이 2만 명의 병력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고작 400명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사이고와 지휘관은 관군에 쫓기다 결국 동굴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9월 24일 총공세를 개시했고 전투 도중 사이고는 배와 허벅지에 유탄을 맞게 됩니다. 이때 사이고는 사망하게 되는데 보통 알려지기를 사이고는 최후의 사무라이이며 그의 정신에 걸맞게 할복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라고들 하는데 사실 이때의 사이고는 할복할 기력도 없었는지 옆에 있었던 부하 벳부 신스케에게 자신의 목을 쳐달라고 부탁했고 벳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이고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할복을 한다 해도 원래 사람은 배를 갈라도 바로 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이샤쿠라고 해서 대신 목을 치는 할복 도우미가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사이고의 죽음은 할복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수 있죠. 이 사이고가 들어갔던 동굴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아무튼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전투와 대단한 죽음은 아니었지만 사이고는 자기 나름대로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이자 최후의 사무라이 사이고가 사망하자 덴노도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라고 중얼거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고에 대한 평가는 점점 높아져 아예 우상화가 이루어졌고 가고시마에서 사이고와 흑돼지 욕을 하면 나마무기의 영국인처럼 된다 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 배웠죠? 1862년 나마무기에서 영국인들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유신 3걸 중 반정부 인사이자 사무라이들을 대표했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망하고 이제 정부 인물이었던 오쿠보 도시미치와 기도 다카요시가 정권을 휘두를 것이다 라고 여겨졌는데 문제는 1877년 기도 다카요시가 해이난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하고 이듬해인 1878년 5월 14일 마지막 유신 3걸이 된 오쿠보 도시미치 역시 출근길에 사무라이 출신 일당들에게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걸 기요이자카의 변이라고 해요. 이 모든 일은 사이고가 죽은 지 8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유신 3걸은 그 명성에 비해 너무나 순식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메이지 유신의 주축이었던 40, 50대 유신 3걸이 사망하자 이후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오쿠보가 출근할 때 그의 발소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사람들이 숨을 모두 죽일 정도였는데 이후 집권한 이토 히로부미의 발자국 소리는 딸깍딸깍딸깍 하면서 아주 경망스러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무라이들의 최후의 저항인 세이난 전쟁으로 반정부 여론이 무력에 의해 짓밟히자 이후 정부의 독재에 대한 저항은 무력 대신 언론과 정치 활동을 통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른바 자유민권운동으로 민권파라고 불리는 반정부 세력들은 정부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면서 입헌 체제의 수립을 요구했고 무늬만 민주주의 말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라며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대중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으며 지지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죠. 이러한 자유민권운동의 메이지 정부의 입장은 양면적이었습니다. 서양을 모델로 삼아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서양의 입헌체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었고 늦어도 1890년도까지는 국회도 만들고 헌법도 제정하겠다라며 달랜 뒤 자유민권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탄압책을 취하여 세력이 더욱 확대되는 걸 막고자 했죠. 이때 일본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신생국가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던 독일의 헌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나름 좋은 것만 취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한 메이지 헌법이 1889년 덴노에 의해 발표되는데 독일과 다른 점은 일본은 정부 주도였다는 점과 덴노라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 같은 개개인의 권리 보장도 존재하긴 했으나 대부분이 법이 정한 경우
혹은 법률 내에서라는 조건에 의해 제한되었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권파의 탄압책도 초반에는 그리 강경하지 않았으나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법으로 집회, 언론 통제를 강화하여 자유민권파 운동 세력들을 체포하여 탄압했기 때문에 자유민권운동은 1884년을 고비로 급격하게 와해됩니다. 반면 덴노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되어 일본의 헌법은 헌법 제1조 대일본 제국의 주권은 덴노에게 있으며 덴노는 일본의 통치권, 군 통수권 등 절대 권한을 갖는다라는 구절이 들어있어 덴노의 명령으로 선전포고나 조약 체결 혹은 국회 해산이나 재판의 결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에는 덴노와 황후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들을 모독했을 경우 대역죄와 불경죄를 적용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죠. 정부 형태는 언뜻 봐서는 삼권 분립을 갖춘 듯 했지만 정부인 내각, 국회인 의회, 재판소가 모두 독립적이었습니다. 각 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덴노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장관의 임명권이 덴노에게 있었고 사법권도 덴노에게 위임받아 행사하는 수준이었는데 중의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권은 15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주어졌고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덴노가 스스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메이지 헌법의 제정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출발이었어요.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언론, 출판, 집결, 결사 자유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경우는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입헌,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의 모양새도 갖추게 되어 제국의회는 법률 제정을 전담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덴노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거의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도 실질적으로는 지켜졌습니다. 또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 지켜졌기 때문에 헌법 제정 직후 있었던 1890년 총선거에서 야당이 여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여 근대 국가로서의 제도적 토대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본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을 때 경제 부문 역시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었을 때 당시만 해도 농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 구조를 지녔던 일본은 1870년대부터 실시된 식산흥업 정책을 통해 근대 산업을 일으키고자 노력합니다. 식산흥업이란 생산을 늘려 산업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도도 깔고 군수공장도 세우고 광산 개발에 주력하게 되는데 메이지 정부는 출발부터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번에 산재한 군수공장부터 관영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화학 공업 위주의 개발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1873년 구민 12개국을 순방했던 이와쿠라 사절단이 돌아오면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아시아의 실크가 인기이며 실크를 만들어 팔면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오쿠보는 가장 먼저 방적 공장을 만들어서 프랑스에서 기계도 사오고 설비 기사도 프랑스에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려놓고 보니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당시 일본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다 보니까 민중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현대 문물에 대한 다양한 미신들이 존재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시끄럽게 돌아가는 기계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신이 널리 퍼지게 되자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기가 힘들었고 정부는 국민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정부 고관의 딸을 공장의 여공으로 취직시키기도 했고 덕분에 공장의 여공은 서양식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개화 여성으로 인식되어서 이후 인력 수급에 크게 일조하게 되었고 일본의 방정물은 최초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갖춘 일본의 상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일본의 개혁은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공장도 정부가 만들어야 되고 노동자들도 정부가 직접 끌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돈과 수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새로운 조세 정책이 재정 수입 증대와 공장으로의 인력 수급에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게 됐을까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곡물 수확량에 비례해 거두어들였던 세금 정책을 땅값에 비례해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그렇게 정부는 해마다 세금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이 높아지면 국가 재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농민들이 몰락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런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몰락하면 어디로 갈까요? 개나리 보찜 싸들고 도시로 일자리 찾아서 오겠죠. 그리고 그런 예상은 크게 적중하여 영세 농민들은 세금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주에게 땅을 처분하여 소장농이 되거나 실업자가 되어 공장의 값싼 임금의 노동자로 활용됩니다. 일본의 경제개혁은 세인한 전쟁 이후 구시대 무사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관료 주도의 정권이 본격화되자 비로소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주요 수출품은 비단의 원료라 할 수 있는 생사였는데, 누에고치에서 뽑은 섬유 가닥을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손으로만 하는 단순 노동인지라 생사 공장의 노동자들은 10대에서 20대 여성이 주류였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에 고향에 갔다가 모내기가 끝나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이러한 생사가 1910년대까지 일본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산업혁명은 여성이 일본인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환경은 열악하게 그지없었죠.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야 했고 휴일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습니다. 실내 작업도 힘들고 위험했는데 누에고치를 찔 때 생기는 증기 때문에 여공들 중 상당수가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증기에 중독된 이들도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주로 생사공장의 여공으로 일한 반면 남성들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가 됐는데, 탄광 작업 환경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수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간 갱도에는 뜨거운 열과 석탄가루로 가득해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사망, 부상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일본의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1880년대 후반부터 메이지 정부는 정부가 육성한 공장을 하나씩 민간에 팔아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독일의 성장 방식을 따라한 것이기도 해요. 시장은 정부가 하지만 성장은 민간 기업이 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싼 값에 공장을 인수한 세력은 웅번의 도래 시기부터 사스마, 조슈 등을 후원했던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거상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싼 값에 공장을 넘기는 특혜를 베푼 만큼 이들 기업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민간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는 정경유착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당시 공장을 인수한 미쓰이, 미쓰비시 등은 1930년대부터 러일 전쟁 이후 배상금을 받지 못해 경기가 기울어 도산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중화공업회사로 전환하더니 전쟁 후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재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항 이후 30년이 지난 1880년대가 되어서야 일본은 비로소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산업의 힘은 곧 군사력으로 표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청나라와 조선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 지겨운 모자.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되지? 라미실 원스 단 한 번의 사용으로. 한편 19세기 중엽, 일본의 개항으로 일본의 지식인들이 눈을 떴던 것처럼 19세기 후반, 조선의 개항으로 조선의 지식인들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이었고, 그는 일본이 이룬 근대화 과정 성과에 감탄하면서 이를 조선의 개혁 모델로 삼고자 했습니다. 조선의 독립개화를 위해 청나라와의 종속관계를 끝내고 새롭게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조선의 정권을 쥐고 있었던 민씨 정권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사대 외교만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19세기 후반 조선의 정국은 친일 쪽인 개화파와 친청 쪽인 민씨 정권 간의 격렬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1884년 청불전쟁이 터져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병사들 절반가량이 철수하게 되자 개화파 세력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후쿠자와의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감행하며 민씨 정권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들의 거사는 순간 성공하는 듯 했으나 청나라의 급한 수습과 혹시나 조선이 자주적인 근대화를 할까 걱정했던 일본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개화파들의 개혁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조선의 개화 지식인들을 꼬셔서 민씨 정권을 축출하게 하여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으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은 청나라와 청일 양측 모두 조선에서 물러난다라는 텐진 조약을 맺으면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청불전쟁에서 청이 패배하자 일본은 태도를 바꾸어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 침략은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펴며 아시아 침략을 주장합니다. 이후 일본은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고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자 서양 열강들은 이제 일본과 경쟁 구도가 아닌 거래를 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어서 가스라테프트 협정과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등을 맺습니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일본은 1905년 즉시 을사조약을 맺었고 그렇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3부작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꾸준히 기다리고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하고,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김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의 주인공 김상옥은 1890년 1월 5일 동대문 효제동에서 아버지 김귀현과 어머니 김점순 사이에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고 끼니라고 챙기는 게 메밀 찌꺼기랑 엿 만들 때 엿물을 짜고 남은 그 찌꺼기인 엿밥을 섞어 만든 주먹밥으로 근근히 연명할 정도였어요. 정말 엄청나게 힘든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때문에 그는 8세 때부터 공장 직공으로 일을 해야 했고 14세 때에는 대장간에서 말 발굽, 제조 직공 등으로 생계를 도와야 했던 아주 가난한 집안의 소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학비를 낼 만한 집안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세가 될 무렵에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동대문 교회 부설 신군야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 학교가 나중에 재정난으로 폐교를 하게 되는데 폐교를 하니까 20살이 되어서 직접 본인이 동흥야학교를 설립을 해서 어렸을 때 자기처럼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도 학생이 되어서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서울 YMCA 영어학교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기독교 청년회 청년부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청년부장을 할 당시 거기 체육교사였던 이필주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운동이랑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참고로 이 이필주 목사라는 분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입니다. 23세가 되는 1912년에는 남한 각지를 전전하면서 약 행상을 하면서 견문을 넓혀요. 그래서 김상옥은 충청, 전라, 경상 지방의 장터를 돌면서 매약 행상을 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국민을 계몽하는 연설을 하는 한편 한일 독립운동의 동지를 찾아서 장터 계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약을 팔면서 여러분들은 병을 고치려고 약을 사셨습니다. 내 몸의 병을 내가 잘 알듯 우리는 왜 외놈의 식민지가 됐는지 알면서도 고칠 수 없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남지방을 돌면서 일제탄압의 실상과 고통을 직접 목격한 의사는 항일 독립투쟁 의식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경야독해서 돈 벌고 공부도 한 김상옥은 사업가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동대문 바로 옆에다가 영덕 철물상회를 설립을 하고 국민 계몽을 위한 서점도 함께 옵니다. 특히 이 영덕 철물상에서 가장 많이 팔릴 물건은 특이하게도 모자였어요. 당시 모자의 대부분은 원래 일본에서 수입해서 파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던 김상옥은 일본 물건을 배척하고 자국의 물건을 소비하는 물산 장려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일본의 단발령 이후에 짧게 잘린 머리를 가리기 위해 필요해진 모자를 제작했고, 그렇게 말총 모자를 창안해 생산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김상옥이 만든 이 말총 모자는 시중에 나온 모자들에 비해서 매우 가볍고 질이 좋고 값이 쌌기 때문에 이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아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모자로만 돈을 약 4만 원 정도 벌게 됩니다. 엄청 벌었어요. 그 당시 4만 원이면 지금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 팔아서 아파트 2채 살 정도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알겠죠? 진짜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또한 김상옥은 근로소년 출신 경영주답게 오늘날 노동조합과 같은 공인조합을 만들었고, 경영자 총연합회 같은 동업자 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거기다가 30이 되던 1919년에는 이 김상옥 의사가 직접 손수 태극기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데리고 있었던 종업원 50여 명과 함께 3.1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만세운동을 펼치던 그때 말에 탄 일본 경관이 만세를 외치던 여학생을 향해서 장검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김상옥은 곧바로 일본 경관에게 달려들어서 일격을 가하고 장검을 탈취했는데, 이 장검이 현재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뭐 딱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한 정도인데 말탄 일본 경관한테서 장검을 뺏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아주 눈물 나는 청년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김상옥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사장님까지 됐고, 심지어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직원을 50명이나 두고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노동자 조합이랑 경영자 연합회까지 만들었고 독립운동에까지 힘쓰면서 할 만큼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김상옥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뭘 했을까요? 투자해서 돈을 굴리고 굴려서 더 큰 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장님 해봤으니까 이제 회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회사를 더 키우고 협회장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미 이전에도 1913년에 경상도에서 의병동지를 만나 광복단을 결성한 적이 있고, 1916년 5월에는 친일 민족 반역자 수명을 총살하고 조선 헌병대 분소를 습격하는 등 의열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꾸준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 3.1운동 이후 김상옥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김상옥은 경북에서 최기종, 유창순, 한훈과 함께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광복회를 조직했고, 철물점을 해서 번 돈을 모두 독립항쟁과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데 씁니다. 게다가 이 철물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무기랑 탄환을 은닉한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이 많잖아요. 또 건물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투사들의 은신처로도 쓰고, 선언문이랑 뭐 다른 비밀 문건 같은 거, 그런 거를 인쇄하는 장소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굳은 독립의지를 확인한 의사는 독립에 대한 희망으로 1919년 혁신단을 결성하고 지하 독립신문인 혁신공보를 발행하고 보급합니다.
이들은 4월 17일 각지의 독립운동 소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논설을 게재한 혁신공보 1호의 발행을 시작으로 그해 9월까지 매회 1000부씩 지하신문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후원의 취지서와 항일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독립운동의 열기를 북돋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상옥은 신문 제작의 재정 지원을 맡으면서도 배포 책임자로 정말 일선에서 일한 거죠. 근데 이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번 돈을 다 갖다 썼다 하더라도 종업원들 월급도 매번 줘야 되고 물건을 생산하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갈 돈만 엄청 많은 거예요. 신문도 막 자기 돈으로 배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과 일제의 인쇄시설 압수로 인해서 9월에 접어들면서 이 신문 발행은 중지가 됐고 이 과정에서 김상옥 역시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잡혀가서 40일 동안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철물점을 하는 그냥 사장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쌩 그냥 사람 될 것 같고 고문을 막 해. 근데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하다 보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다행이죠. 근데 석방된 이후에도 이 혁신공보 재발행에 나섰으나 모든 준비는 끝났다. 땀에 젖은 7주. 완벽을 위한 집중. 수만 번의 토약. 역시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김상옥은 평화적인 독립운동이 갖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제 무력투쟁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신문이나 찍어내서는 독립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1920년 1월 초순 중국 만주 소재 독립군 단체인 북로군정서에서 파견이 된 김동순을 만나서 무력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되고 그의 결심이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윽고 1920년 4월 김동순, 윤익준, 서대순과 함께 무장 의열투쟁을 지향하는 비밀결사인 암살단을 조직을 하고 동시에 전국 각지에 독립활동지부를 설치를 하고 북로군정서에 전달할 군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의열투쟁을 계획을 해서 북로군정서에서 제공받은 권총으로 북한산에서 사격이랑 유격 훈련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막 돌 갖다 놓고 총 쏘는 거야. 근데 이때 연습을 할 때 김상옥 의사의 사격 명중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90%가 넘어요. 이 당시 권총이잖아. 심지어 독립군에서 가지고 온 그런 되게 열악한 권총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권총 자체가 또 이게 사격률, 명중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잖아요. 권총 자체가 맞추기가 힘든데 이걸 가지고 90%가 넘는 명중률을 보였다는 거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 입국한 광복단의 동지 한훈이 조직한 결사대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암살단은 가장 강력한 투쟁 조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1920년 8월 24일 미국 의원단의 방한을 계기로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제고관의 주살과 친일 세력의 처단, 적기관 파괴 등을 실행하여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 의원단이 왜 나올까요? 미국 의원단이 왜 방한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3.1운동 이후 벌어진 끔찍한 사건. 1919년 4월 15일 조선군 사령관의 묵인 아래 육군 군경이 제암리에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30여 명을 교회당 안에다가 몰아넣고 문을 잠근 뒤에 집중 사격을 퍼붓고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죠. 그리고 인근 마을 30여 채 역시 전부 다 불태우고 학살하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하지만 이를 미국 선교사 스코필드가 보고 이걸 사진으로 남겨서 미국에서 여론화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진상조사단을 조직해 1920년 8월 서울로 방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상옥이 이 미국 의원단이 서울에 오는 걸 기회로 해서 조선을 핍박하는 일본 놈들을 다 쏴 죽인 다음에 왜 죽였어?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론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기회였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소식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기회였던 거야. 그래서 총독 이하 고관 처단 시가전을 계획해서 한훈의 결사대와 거사를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거사 하루 전인 8월 23일 어디선가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계획했던 한훈과 김동순 등이 체포가 되었고 김상옥은 경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준 동지 덕분에 겨우겨우 추적을 피해서 은신을 했다가 나중에 자금 지원에 힘입어 그해 10월 중국 상해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까지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중국 상해입니다. 상해 뭐가 있죠? 임시정부가 있어요. 임시정부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열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하게 돼요. 이때 김원봉을 만난 겁니다. 창설된 건 1919년 역시 3.1운동을 보고 크게 감동해서 11월 만주 길림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조직한 항일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이 부대의 개념이면 의열단은 비밀결사 형태의 무장 독립단체였던 거예요. 원래 김구 선생보다 훨씬 더 몸값이 높았어요. 일본군들 사이에서 김원봉 잡으면 인생이 피는 거야. 현상금 1위예요. 김구 선생을 제치고 현상금 1위. 근데 우리나라에 안 알려진 이유는 북으로 갔기 때문에 안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은 대체로 이제 남쪽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좀 조명하는 게 많아서 대체로 의열단에서 활동한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단체는 특성상 늘 최전선에서 활동을 했고 말 그대로 정말 맹렬하게 싸웁니다. 때문에 이 의열단 단원들은 늘 자유롭게 생활하고 머리를 손질했으며 멋진 옷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곤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마지막 영정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 의열단에는 목표가 있어요. 7가살 5파괴. 정확한 목표가 있어. 7가살은 조선 총독 이하 고관, 군 수뇌부, 대만 총독, 매국적, 친일파 거두, 밀정, 반민족 토호 열심이라고 이제 딱 정해놨어요. 누구누구를 죽여야 하는가. 근데 그 중에서도 반민족 토호 열심은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죽이는 대신 너 친일 행동하면서 돈 많이 벌었지. 돈 내놔. 우리 독립군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죽이진 않을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다 죽이면 같은 민족을 죽인다는 그런 죄책감도 들 테고 여론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신 이제 군 자금을 얻는 방법을 쓴 거죠. 그리고 5파괴가 있어요. 파괴해야 할 5가지.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외적 중요기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의열단의 무장 독립 투쟁 단체에 김상옥이 합류한 겁니다. 그래. 그래서 상해 망명 시절에 내년에 임시정부를 2개를 해체하는 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 앞서 활동했기 때문에 김구, 이시영, 조소왕, 신익희 그리고 의열단의 김원봉 등 임시정부 사람들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다고 합니다. 엽전에 잘 드시던데. 그리고 이 김상옥 의사의 신념을 알 수 있는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 한 여성 동지가 일제에 당한 고문의 여독으로 상해에서 숨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김구 선생이
이 관을 사가지고 관을 사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을 사오라고 김상옥 의사에게 중국 돈으로 이제 백각을 줬어요. 관을 사와라. 이렇게 해서 돈을 줬는데 김상옥 의사가 이 돈을 들고 나와가지고 관 대신 권총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빈소에 있던 임시정부 요원들이 아니 얘는 관을 사오려니까 총을 사왔어. 뭐하는 짓이야. 장례 안 치를 거야? 그러고 있는데 김상옥 의사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장규동 동지의 하흔을 풀기 위해서는 관보다 이 총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보다는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가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마냥 슬퍼하고 퍼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솔선수범 덕분에 상해에서 혁명사령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조선 총독 사이토를 총살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잠입하게 됩니다. 이 선생의 귀국 목적은 암살단 이래의 오랜 수건인 당시 일제 식민 통치의 골간을 이루었던 경찰력의 대표적인 본산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압살하여 한국인들의 원한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 폭파와 조선 총독제 등실의 주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총살과 종로경찰서 폭파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시영과 조소왕 등이 군자금을 위해서 소개장을 써주고 신익희는 권총을 딱 내주면서 격려를 합니다. 성공하시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총과 소개장을 받으면서 김상옥 의사가 상해를 딱 떠나면서 남긴 말이 이거예요. 나름 유언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 만납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일본 놈들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Natural Garlic.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출출하는데 잘 됐다. 어머 엄청 그렇게 김상옥 의사는 청년투사 안홍안과 1922년 11월 말 함께 트렁크식 나무 상자에다가 권총 4정이랑 탄환 800발 그리고 항일 문서 등을 숨긴 채로 일생일대의 계획을 품고 상해를 출발해서 12월 1일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이걸 넘어와야 되니까 철교를 건너고 막 압록강을 건너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래서 철교를 지키는 경비병들을 딱 만났을 때 아 여기 있어 그러면서 빡 한 대 때려. 아 신분증이요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때려 눕히고 신의주 건물 세관에 이르러서 권총으로 보초 머리를 딱 때려서 실신을 시키고 밤을 타서 압록강을 건너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서울에 가기 위해서 검문이 한창 심했던 신의주를 피해서 돌아서 작은 마을에 석탄차를 타고 힘들게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는 옛 동지들인 전우진과 이혜수의 집에서 정설교, 윤익중 등과 회의를 거듭해서 거사 준비를 갖추어 나갑니다. 이들은 항일문건과 독립운동자금 영수증, 인장 등을 제작하는 한편 거사용 폭탄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서둘러요. 그리고 드디어 1923년 1월 12일 밤 8시 10분 의사는 서울 한복판 종로경찰서 서편 동일당이라는 간판집의 모퉁이에서 경찰서 서편 창문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이 당시 폭탄이 약간 시험용 폭탄이었어요. 폭탄이 우리나라 그 독립군들이 워낙 상황이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받아온 뭐 겨우겨우 막 러시아 이런 데서 막 받아온 막 그런 되게 안 좋은 열악한 폭탄 뭐 쓰고 남은 거 아니면 막 나름대로 막 자체 제작을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불발탄이 진짜 많았어. 근데 이 폭탄은 러시아에서 넘어온 러시아제 폭탄이었어요. 규모가 크게 터지는 그런 신형 폭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폭탄을 가지고 처음으로 종로경찰서 폭파를 시도해 본 겁니다.
이게 원래 3.1운동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단 통치를 했었는데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뭔가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뭔 일이 나도 나겠다 싶었는지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체제를 바꾸게 되죠. 근데 이 문화 통치라는 말을 내세우니까 뭔가 좀 더 유화적으로 좀 부드럽게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서만 해도 1918년에 750개였던 경찰서가 1920년이 되니까 2,700개로 늘어요. 그리고 경찰서의 인원 역시 원래 5,4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문화 통치 시작하고 나서 18,400명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문화 통치다, 우리 너네 그렇게 압박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은근 슬쩍 헌병 출신 경찰 막 대규모 채용해가지고 감시망 더 넓혀놓고, 그러면서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더욱 강화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종로 경찰서는 종로 2가 쪽으로 가장 경성 중심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검거, 후호, 고문 학대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김상옥 의사랑 가족, 동지들이 여기서 전부 다 고문 학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하를 한 거죠. 그리고 폭탄이 꽝 하고 진짜 터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폭탄이 꽝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이걸 은폐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상징도 있고 이게 심지어 경찰서잖아. 근데 그 독립투사들을 잡아 넣어야 되는 경찰서에서 독립투사들이 폭탄을 터뜨렸어. 어떻겠어요? 숨겨야죠. 그래서 이거를 막 은폐를 했는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폭탄은 다 들었는데요. 그래서 2일 뒤에 이게 보도가 나요. 신문 보도가. 근데 그마저도 축소 보도가 납니다. 뭐라고 났냐면 폭탄은 터졌으나 격리했고 경찰 측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일본 경찰과 매일신보 사원 장희용 등 1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로경찰서 폭파 당시 목격자가 있어요. 홍인순이라는 목격자가 있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심히 종로경찰서 앞을 지날 때 돌연히 탕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며 무슨 돌조각 같은 것이 날아와 우리 발목을 칩디다. 그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던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갑자기 탕 소리가 나서 돌조각을 맞고 사람이 기절할 정도인데 아무도 안 다쳤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누가 무엇을 던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출귀몰하게 딱 나타나서 창문에다 폭탄 탁 던지고 튄 거야. 아무도 못 봤어. 이거 CCTV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건물 일부가 파괴되고 행인 7명 등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축소 보도를 한 다음에 조용히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그 아래 특별수사대까지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특별수사대장이 바로 일본 형사들 중에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 있어요. 미와 와사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와 와사부로라는 고등 경찰관이 있었는데 진짜 악명 높았어요. 조금이라도 항일 성향이 보이면 그냥 다 잡아갖고 고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화 경부가 종로경찰서 특별수사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특별수사대가 꾸려진 겁니다. 얼마나 수색을 삼엄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당시 개벽이라는 잡지에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듯 거리거리 골목골목에 수색대가 줄매듯하고 밤 8시만 되면 종로통에는 인적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수상한 자이면 저녁 4, 5차씩 몸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밤만 되면 아무도 거리에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잡혀갈까봐. 그리고 진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차림을 하잖아? 모자를 쓰고 다녀. 그럼 잡혀가. 너 이 새끼 이거
항일운동하는 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몸수색을 막 벗겨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나 골목마다 수색대를 풀고 몸수색을 해도 제대로 된 증언이나 물증이 없는 거야. 그러자 이 일제가 고민을 하다가 용의자 목록을 이렇게 만드는데, 용의자가 누군지 알아요? 당시 독립운동가들 쫙 다. 그러니까 거기 활동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다 용의선상에 갖다 놓고 다 수색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됩니다. 뭐냐면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망을 좁히면서 이거 의열단 중에 한 명이 폭탄을 투척한 것 같다라는 심증을 굳혀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폭탄 투척 사건은 있었지만 부산, 밀양 등지에서 있었던 거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폭탄 투척을 했던 게 다 의열단이었기 때문에 이놈들이 폭탄 투척하는데 아주 상습범들이야. 의열단 중 한 명일 거야 라면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갑니다. 그리고 진짜 이 의열단의 폭탄 투척을 감시하다가 실제로 잡은 적도 있어요. 때는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에 성공한 지 2달 뒤인 1923년 3월 의열단원들이 경성에서 대거 체포됩니다. 싹 다 잡아들였는데 숙소에서 폭탄이 36개가 발견이 되고 권총만 5정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터졌으면 일본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단둥에서 신의주 거쳐가지고 경성까지 다 갖고 왔는데 경성에서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폭탄을 운반하던 유석현, 황옥, 김시현 등 의열단원 18명이 체포가 됩니다. 이렇게나 크게 한 번에 일망타진 당한 이유는 아마 일본 경찰서 쪽에서 의열단원 쪽에 심은 밀정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잡혔던 김재진이라는 자가 밀고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김재진이 아니라 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열단의 속해 있다가 체포가 된 사람인데 분명 현장에서 의열단이랑 같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직책이 경기도 경찰부 고등계 경부예요. 그래서 이 일이 곧 일본 재판에 회부가 되고 그곳에서 황옥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는 일본 경찰 관리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성공하면 경시까지 시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시킨 대로 밀정을 한 것일 뿐입니다. 눈물까지 막 글썽거리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밀고 하는 게 아니라 김재진이 밀고 한 거잖아. 그리고 끝까지 의열단이랑 같이 있다가 같이 잡힌 거잖아. 그러면 친일파로 위장한 원래 의열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즉 일본 경찰이라 위에서 경시시켜준다는 말에 밀정으로 의열단에 들어갔으나 사실 알고 보니 의열단 스파이 역할을 하던 경찰인 척 하던 진짜 의열단이라는 거지. 이중 스파이다 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황옥은 의열단이 폭탄 반입을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고 김재진의 밀고로 사건이 발각되자 현장에서 의열단원들을 도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옥이 기억하시나요? 1920년 8월에 암살단 활동할 때 일본 경찰의 예비검속을 동지가 미리 알려줬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알려준 게 황옥이에요. 게다가 의열단을 잡았을 때 그가 속해 있었던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그의 경찰직을 박탈했어요. 오히려 경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경찰직을 박탈했어. 그리고 의열단이랑 같이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황옥은 진짜 의열단원이었고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재판정에서 스스로가 일제 밀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 경찰부장 시로가미 유키치가 황옥은 자신의 재가를 받아 명령을 받고 작전에 따라 의열단에서 활동한 스파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경기도 경찰부 쪽으로 경력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경성까지 다 들고 들어와서 잡힌 건 이거는 도운 게 아니라 의열단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한 황흑의 계략이며 김재진이 그렇게 밀고만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거다. 진짜로 그냥 의열단을 심어둔 일제 쪽 밀정이 맞다. 이런 거죠. 경찰 쪽에서 스파이가 맞다라고 인정한 걸 보면 또 의열단에 심은 스파이인 것 같은데 또 특이한 건 나중에 김원봉이 10년 후에 이 의열단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황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경찰부 고등부 경부이나 과거 의열단으로서 활동했으며 불행히 관원에 체포된 자. 일본 경찰도 스파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의열단에서 또 의열단이 맞대. 뭐가 맞죠? 그래서 아직도 그가 밀정이었는지 친일파로 위장한 의열단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가 밀정이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옥을 모티브로 한 게 밀정의 송강호 씨예요. 진짜 모르겠죠? 진실은 황옥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복잡한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을 낳은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를 성공적으로 마친 의사는 용산 삼판동, 지금은 후암동이에요. 이 삼판동 소재의 고봉근의 집에 몸을 감추게 됩니다.